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기억 답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답사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 앙카라를 떠나서 소그모수 그리고 데린구유, 갑바도기아, 대상들의 숙소였던 오브룩한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튀르키예 약사, 앙카라를 출발하기 이전에 튀르키예 약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9년 몽고족을 내보내고 오스만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1453년 메호메트 2세는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을 합니다. 1529년에 신성 로마 제국인 비엔나를 슐레이만 1세가 합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제국주의에 연합을 했던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를 해서 로잔 조약으로 인해서 영토가 대폭적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1515년에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사건이 발생이 되고 1923년에 케말 파샤가 제정 오스만 제국을 바꾸어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튀르키예 개요입니다. 수도는 1299년에서 1426년까지 쉐이트라는 곳에 세우고, 두 번째로는 부르사, 세 번째 에디레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터키 공화국이, 튀르키예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현재의 수도 앙카라로 현재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인구가 8,468만 명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3.5배,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큼 큰 나라입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99%입니다. 1인당 GDP는 9,406불, 만불이 채 안 되죠. 튀르키예 영토를 지도를 보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1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인해서 아나톨리아 반도, 이 아나톨리아 반도이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고, 아나톨리아 반도하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 유럽 지역이죠. 약간의 이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토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터키의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전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처음에 스위트가 어디냐면 여기 1번이라고 써있는 첫 번째 수도가 여기였습니다. 마르마라 해의 바로 옆 부분이 됩니다. 여기 호수아나 있는 이 옆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부르사, 여기가 두 번째 수도였었고요. 세 번째는 이스탄불이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게 순서가 틀렸습니다. 세 번째가 여기 에디레네고, 여기서 바로 여기 이스탄불을 함락시켜서 네 번째 수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앙카라, 여기가 앙카라가 지금 수도가 되는 겁니다. 수도가 되는데, 여기 지도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말마라 해의 이 보스포러스 해협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을 긋는 이 해협들이 있는데, 여기가 트로이가 있습니다. 트로이.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그러는데, 이곳은 상당히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황제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 지역,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연합군하고 싸워서, 트로이 전쟁에서, 이게, 터키가 이쪽에서, 이때는 터키가 아니었죠. 저쪽에 페르시아였었는데, 페르시아가 아마 이때는 이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가 페르시아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망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후에 이쪽에 많은 섬들이 이 그리스 쪽에서 점유하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1차 대전에 패망하고 나서 로잔 조약에 의해서 이 섬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렇게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한 게 이게 다 돼 있죠. 전부 이렇게 그리스 섬이 됩니다. 다만 여기 사이프러스, 구브루 섬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구브루로 나와 있는데, 이 섬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스로 됐던 섬인데, 터키가 불법 점거를 했습니다. 북동부 지역, 니코시아가 수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터키가 점령하고 있고, 이쪽은 그리스가 역시 가지고 있는데, 유엔에 이게 분쟁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로잔 조약에 의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있는데, 영국의 고등판무관이 이 터키 정부 관리를 불러다가, 자, 이 수많은 이 에게에 있는 섬들하고, 이쪽, 이스탄불의 서쪽에 있는 부분, 보스포러스 해협의 서쪽에 있는 이 땅하고 어느 걸 선택하라, 이제 취사 선택을 하라 하니까 이쪽을 선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섬들이 국제법에 의하면은, 뭡니까, 12L이 그렇게 돼 있죠. 12L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터키는 6L이, 그리스는 12L이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거의 모든 섬들이 그리스로 돼 있고 이렇게 쭈그러 되어 있습니다. 아까 케말 파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었대요. 전쟁을 했는데 터키가 케말 파샤가 이겼죠. 그리스를. 그래서 두고 보니까 이게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딱 정지시키고 이런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 이즈밀 있죠.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즈밀이 그리스 식민지였었는데 다 터키에다가 이걸 반환을 하고 섬을 갖고 이렇게 논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약간 주황 색깔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쭉 된 약간의 색깔이 달라서 오스만 1세, 메르메트 2세, 슐레이만 1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이 대제국의 대부분이 메르메트 2세하고 슐레이만 1세에서 확장이 된 이게 땅이고요. 여기 보면은 나일강 문명이었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다 여기서 아나톨리아 여기에 있는 오스만 제국에서 다 점령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까지. 그리고 유럽에 거의 여기가 이제 비인은 신성로마 제국의 수도였었죠. 신성로마 제국. 비인까지 여기 포위를 했었어요. 술라이만 황제 때. 그래가지고 이게 참 서유럽이 아주 풍전등화와 같았었는데 슐레이만 1세가 왜 여기를 포위하고 한동안 있었는지 그때의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전부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전부 예하 제후국들이죠. 협상해가지고 다시 오는 바람에 쫓겨났습니다. 이때 비인을 포위했을 적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세계적으로 전파됐던 게 바로 이 빈 포위 시절에 있었던 일이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커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영토가 거의 북아프리카를 다 차지하고 있고 후에는 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남쪽에 이쪽까지 점령을 합니다. 지브롤타를 건너가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서유럽이 풍전등화였습니다. 이래서
여기 이스탄불의 콘스탄티노플을 위협을 할 적에 십자군이 여기 로마에 있는 교황이 십자군을 모아서 여기를 구원하려고도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던 거죠. 다음은 아까 이슬람 터키, 튀르키예가 99%가 모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앙칼라 대통령, 튀르키예 대통령 국내에 이런 모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꿈도 못 꾸죠. 특정 종교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99%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슬람 세력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튀르키예 가을 전력입니다. 넓기도 하고 풍요로운 가을 들판입니다. 소금 호수를 가는 길목에 있어서 차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두르골루 소금 호수입니다. 여기 소금 호수로 가는 하얗게 소금 결정체들이고, 이때는 우기가 돼가지고 이게 습기가 많죠. 파란 물도 보입니다. 이쪽에 물이 보이는데 끝이 안 보여요. 엄청 큰 호수입니다. 사람이 수평선 볼 수 있는 거리가 보통 20km라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건기에는 이게 물이 없대요. 전부 소금, 하얗게 소금만 결정체만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기 띄어가지고 물도 있고 가장자리 쪽에는 소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금 호수 옆에까지 가가지고 소금을 채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림구유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앞서서 지하도시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에 지하도시를 발견했고요. 지하 8층 규모고 깊이가 120m. 여러 개의 지하 동굴이 정말 미로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주거지, 생활시설 모든 시설이 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식수도 이 안에서 조달이 되고 환기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도 이쪽에 굴을 파서 그다 시체를 장례를 하는 그런 공간까지, 거기서 가축들도 기르고 모든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로마 기독교를 박해할 적에 피난 왔던 그런 숨으러 왔던 지하도시죠. 그래서 긴급 대피 터널로 9km가 연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대림구유 지역, 가파도키아 지역까지 이런 지하 도시가 많이 돼 있어서 상호 연결이 돼서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대림구유의 지하 도시의 용도 및 특이사항은 로마 기독교 박해 시의 피난 장소, 믿음을 지키는 피난 장소였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200년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공인이 됐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200년 동안 이 지하 도시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1세대가 20년이라면 이거 얼마입니까? 사람이 대대로 이 지하 땅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하 도시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특이사항은 교회 안에 성화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가파도키아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림구유 입구, 여기가 입구가 되겠고요. 대림구유 입구 쪽에 보면 이런 집들도 있고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이 지하도시에 대피하기 전에 지었던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상당히 낡은 거. 지금은 이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죠. 그렇게. 누가 오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짓죠. 99%가 모슬렘인데. 그래서 초기에 지었던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상당히 넓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게 대림구유 지하도시 단면입니다. 제가 참고로 색깔을 조금 칠했는데 여기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육지에서 이제 땅에서 지하 대피소로 가는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로 이렇게 몇 개만 표시를 해놨고, 이 노랗게 칠해놓은 데는 수직으로 해놓은 거는 환기구입니다. 환기구 겸 이 안에 식수도 이 안에서 이 지하에서 식수도 조달이 됐다고 그러는데 식수 관계도 2에서 뭐 하여튼 두레박으로 끌어 올렸는지 이렇게 했던 거고,
하여튼 이런 환기시설도 되어 있고, 이게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죠. 굴이 미로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안에 환기구 옆에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 봤는데 환기구가 바로 옆에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데 하여튼 좀 크다 생각되는 것은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쪽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하 동굴 형상입니다. 이렇게 사람 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지하 동굴들 미로처럼 연결이 됐다고 그랬죠. 뭐 잘 다듬어져 있어요. 나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좀 이렇게 손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여기 그럼 보면 여기가 이제 교회예요. 지하 교회인데 어렴풋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에는 그래도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여서 옛날 박해를 피해서 이쪽으로 와서 살면서 예배드렸던 이 공간에서 그 옛적 우리 선진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 미루를 이렇게 돌문으로 덮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돌입니다.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게 반대편에서 보면은요, 안쪽에서 보면은 둥그렇습니다. 이렇게 둥그러. 그래가지고 약간 경사진 쪽에다 이렇게 해서 쉽게 굴려서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안에는 턱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밀어도 안 되고 뭐 굴릴 수도 없게 바깥쪽에서는 할 수 없을 이런 돌문을 굴려서 닫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외적이 이제 자기네들 뭐 잡으러 왔다들 잡으면 이런 돌문으로 해놓고 피해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군데군데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제 갑바도기아로 갑니다. 우리 오늘 중심지였던 갑바도기아로 가는데 잠깐 유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거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수도사들이 거주했고요. 여기에서는 교리,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그 교리를 이제 채택을 하죠. 그 교리를 이쪽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 부분들은 제가 그 초대교회 또는 중세교회를 설명을 할 때 수도원 운동을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독교가 부패해 갈 적에 이 수도원, 그러니까 교리를 더 생각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지면서 오로지 수도에만 전념했던 수도원 운동이 그레고리 1세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 이런 수도운동도 불과 100년, 200년 가면은 똑같이 부패가 되더라고요. 인간은 부패, 아담 이후에 우리의 부패에 우리가 인자를 가지고 있죠. 특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성찰하고 부패, 내가 혹시 예수님의 그 살았던 그 모습,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부패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늘 성찰하는 그런 수도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갑바도기아의 수많은 그 굴들은 지형의 특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약 300만 년 전에 화산운동으로 해서 화산재가 습기화하고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 토양으로 인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뭐 굴을 파면은 처음에 이렇게 겉껍질만 조금 파내려가면 쉽게 파지는데 이제 일단 파면은 그 산소와 결합하면 딱딱하게 돼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은 1985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지금은 투르키예의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기구를 타고 공중에서 이렇게 조망을 하는 그런 그게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비둘기 골짜기가 있어요. 비둘기를 많이 길렀다고 하는데 그 비둘기는 이렇게 지하에서 피난 생활을 할 적에 그 뭡니까 포도원 같은 데를 가꿀 때 쓸 수 있는 퇴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설물로 퇴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길렀고 또 통신수단으로 굴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급할 때 이제 피난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비둘기를 사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갑바도기아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 괴로메 지역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산 모양이 이렇게 비축비축 되어 있는데 산마다 구멍이 거의 꼭대기까지 이렇게 뚫려 있고요. 예전에 이런 쪽에 교회도 있었고 사람이 거주도 하고 있었고 수도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온통 이 지역들이 이런 그 굴을 파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괴로메 지역 2입니다. 장소가 달라지고 또 이렇게 돼 있어서 두 번째 사진. 세 번째는 갑바도기아의 우치사르 지역입니다. 우치사르 지역인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돌들이 기기묘묘하게 서 있고요. 이런 어떤 그 돌기둥들, 특이한 동물, 버섯 같은 돌기둥들이 쭉 있습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의 젤베 지역입니다. 젤베 지역은 돌의 형상들이 전부 너무 특이한 지역입니다. 어떻습니까? 쌍봉낙타, 봉우리가 2개 있는 쌍봉낙타 거의 똑같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물개들이 여기서 쉬고 있고 물개들이 또 헤엄쳐 가는 그런 모습들, 노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젤베2인데, 이거는 뭡니까? 러브 골짜기라든가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 뽀뽀하고 있죠? 네, 뽀뽀들하고 있어요.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는 또, 버섯 모양의 돌기둥들, 있습니다. 젤베3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쪽 골짜기 도시들이 조금 있고요. 산 밑으로 이런 쪽으로는 전부 이런 거. 여기 자세히 보죠. 구멍 뚫려 있죠. 2층으로 돼 있고 3층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 동네에 이렇게 보자면 이런 것들을 또 박물관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도 얼마 1박을 해야 얼마 이렇게 1박에 얼마 이렇게 펜션처럼 그렇게도 하고 호텔처럼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 버섯 기둥들이 쭉 서 있습니다. 일단 갑바도기아 아까 말씀드린 비둘기 골짜기, 여기 비둘기 집이죠.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비둘기들이 워낙 많이 살고 또 그래서 나중에 관광객들도 오고 그러니까 여기 비둘기 집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비둘기 배설물들이죠. 많이 살고 있어요.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여기도 비둘기 집이 많이 있고요. 비둘기 골짜기. 여기는 이제 갑바도기아 지금 왔던 곳에 실제 그 굴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교회, 여기 교회를 한번 쭉 들어가서 교회 안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표시,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교회 표기, 역시 십자가 표기 있고, 여기 당 모양이 있죠? 베드로를 상징하는 당 모양이 교회 입구에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다 수도원 내지는 교회들입니다.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수도원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조금, 십자가가 아주 모양이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죠. 4개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십자가 표시,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십자가가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요. 5, 6개인가요? 이렇게 하여튼, 수도원들 규모가 상당히 큰, 내부가 큰 규모. 여기는 동굴교회나 수도원에 가면은 이런 벽화들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유는 좀 훼손이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달리신 모습을 벽화로 그려놓은 거고, 요거는 깨끗하죠. 여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모양이 되어 있는데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가 역시 여기도 교회 표시인데요. 십자가 있고요. 이거는 아니 닭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 발이 이렇게 들려 있는데 여기는 뭐 닭인 게 분명하고요. 베드로. 여기는 예수님과 12사도를 그린 벽화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오래됐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약 1400년 그 무렵에 그렸던 그림이고 이거는 훨씬 전에 그렸던 그림이겠죠. 자, 이제 오늘 그 답사 여행지의 마지막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 오브루칸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상 숙소입니다.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묵었던 이렇게 숙소인데 요즘 같은 뭐 호텔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런 데인데 엄청 큽니다. 규모가. 처음에는 이 규모가 왜 크냐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클 수밖에 없는 게 대상들이 낙타를 갖고 중국까지 가서 물건을 갖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낙타 10마리 가지고 갔겠습니까? 수십 마리를 가고 다니고 사람도 많이 다녔어요. 여기에 이제 낙타도 재우고 사람도 묵고 했던 건데 여기는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이고 내부는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복원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쌓아놓은 투르키에서 이런 유적지 관리를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사진은 특이해서 제가 올렸는데 그 역시 그 오브루칸의 대상 숙소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교회 표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큰 십자가 이거 교회 표시가 있는데 어디서 교회 유적지에서 주워다가 여기를 복원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엉터리 복원. 여기 보면 이게 뭡니까? 헬라어입니까? 이게 돼 있고 하여튼 어디서 썼던 전부 유적지에 있었던 어떤 것을 주워다가 이렇게 막 주워 올려놨어요. 이거를 유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좀 엉성합니다. 투르키가 나라는 크고 국민도 많고 그러는데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안 돼요. 9,400불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직 이런데 제대로 복원하는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유적지 뭐 필요합니까? 그냥 집에 유물 같은 거 있으면 귀찮아서 엿장수한테 주고 엿도 받고 먹고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투르키에 가가지고 그 유물을 한번 하면은 좋은 거 많이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부입니다. 이런데 마구간, 그러니까 마구간이 아니라 낙타, 아까 쉬는 밥 먹고 여물 먹고 했던 곳이겠죠. 자, 여기는 오브루칸의 후문 쪽입니다. 후문 쪽인데 이 후문으로 쭉 나오면은 이런 저수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게 컬러가 그야말로 코발트 빛이죠. 코발트 빛인데 놀라웠어요. 이런데 그 벌판에 이런 저수지가 있는지 참 놀랐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요. 이 지름이 약 100m 정도 되고 이 깊이가 한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용도는 어떤 용도인지 여기서 물을 길어다가 쓰였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렇고요. 이 오브루칸 대상 숙소는 그때 당시에 실크로드를 가면서 대상들이 이제 묵었던 데인데 낙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게 40k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루칸 같은 대상 숙소가 40km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건 못 봤고 이거 하나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유적지를 보는 가운데 이제 여기를 보고 이제 다음에 가는 곳에 이제 골로새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이거를 보고 이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하나하나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교회는 전부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서 7교회 중에서 몇 개 교회를 다음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교회 유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유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몇 해 전부터 제가 카메라로 이용을 해서 유튜브를 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제작을 했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오늘 고장이 나가지고 종종과 같이 제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좀 제대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성지 여행이나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카메라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사진이 별로 없고 또 사람이 없는 경치 사진을 좀 찍는다고 찍었는데 바쁘고 경황이 없을 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저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이 들어가 있는 사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